6년 동안 독일은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산업 및 과학 능력을 동원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었다. 당시 다른 어떤 국가보다 앞선 로켓, 전차, 항공기 및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종전이 찾아왔을 때 그 무기들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 장비는 혼란스러운 퇴각 속에 버려졌다. 다른 일부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운송 중이었다. 일부는 승정국 군대에 의해 압수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은닉되거나 침몰되거나 유출되었다. 그중 다수는 외국 창고나 개인의 손에 들어갔고 유럽과는 무관한 다른 분쟁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른 뒤 특정 발견은 다시금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물체는 재사용되었고 다른 것들은 다시는 손대지 않은 채 남았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무기들은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 마지막 공세, 제국의 몰락 속 나치 무기의 극단적 사용.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독일군은 무기고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동원했다. 이는 계획된 철수나 조직적인 방어가 아니었다. 작동 가능한 모든 장비, 포탄, 전차, 이륙 준비가 된 항공기로 적의 진격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수년에 걸쳐 제조된 무기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폐허가 된 도시, 얼어붙은 산악 통로, 방어 진지로 바뀐 철도 터널 등지에서 사용되었다. 동부 전선에서는 타이거 전차들이 동프로이센과 코에니히스베르크 근방에서 저항했다. 두꺼운 장갑과 장거리 포 덕분에 일시적으로 소련군의 진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 수는 적었고 연료는 부족했다. 일부 전차는 손상이나 기계 결함으로 버려졌다. 이 중 여러 대가 붉은 군대에 의해 회수되어 소련 영토로 옮겨져 분석되었다. 서부에서는 독일군이 아르덴 숲에서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사용했다. 1944년 12월의 공세, 연합군이 벌지 전투라 부른 작전 중에는 150mm 포탄과 단거리 로켓이 발사되었다. 전황을 뒤바꾸진 못했지만 벨기에 내 적군에게 물질적 피해와 사상자를 초래했다. 루프트바페는 여전히 활동 중이었고 최초의 제트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했다. Me-262 전투기는 라인강 상공에서 폭격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더 빠른 속도를 자랑했지만 연료와 부품 부족으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항공기는 바이에른의 지하 경납고에서 미군에게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베를린 거리에서는 독일군 대대가 휴대용 로켓 발사기, 지뢰, 자동 소총을 사용했다. 에스툼게웨어 44 소총은 경험 없는 민병대에 의해 사용되었다. 그 소형 설계와 발사 능력은 좁은 공간에서 유용했다. 일부는 소련군에 의해 회수되어 모방을 위한 분석에 사용되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발사대에서는 여전히 V2 로켓이 런던, 노리치, 앤트워프를 향해 발사되었다. 정확도는 낮았지만 그 속도와 사정거리는 충격을 주었다. 전쟁의 마지막 5개월 동안 3,000기 이상의 로켓이 발사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그 기지들은 영국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사용되지 않은 일부 장비는 연구를 위해 실험실로 이송되었다. 노르웨이 해역에서는 타입 21 잠수함이 장거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모델은 다른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항할 수 있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그중 2척이 영국군에 의해 포획되어 이후 해군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되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독일 병사들이 볼로냐 인근에서 연합군을 막기 위해 성형 작약탄, 경무기, 대전차 포탄을 사용했다. 산업용 자재로 만든 즉석 지뢰도 사용되었다. 볼차노와 메라노 같은 도시에서는 원래 기동작전을 위해 개발된 무기들을 도시전 양식에 맞게 변형해 사용했다. 4월 마지막 날들 베를린은 최후의 저항 무대가 되었다. 대공포가 수평 방향으로 소련 전차를 향해 발사되었고 미폭발 로켓이 지뢰처럼 사용되었다. 많은 무기들이 파괴되거나 잔해 속에 묻혔다. 살아남은 일부는 모스크바나 워싱턴으로 보내져 분석되었다. 점령 이후 철저한 분류 작업이 시작되었다. 상태가 양호한 전차, 소총, 로켓은 모두 등록되고 포장되어 기술 분석을 위해 이송되었다.
그 직후 연합국의 실험실과 시험장에서 테스트가 시작되었다. 혼돈 속의 압수, 도망치지 못한 전리품. 추측국 전선이 붕괴되는 동안에도 많은 무기들이 여전히 사용 중이거나 이동 중이었고 심지어 생산 중이었다. 제3제국의 몰락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5년 3월에서 5월 사이 공장들은 계속 가동되었고 군수 물자를 실은 열차들이 영토를 가로지르며 이동했으며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방어되고 있는 지역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려 시도했다. 그 혼란 속에서 연합군은 무기가 사용되거나 은닉되기 전에 이를 가로채기 시작했다. 동부에서는 실레지아 전투 중 소련군이 작동 가능한 차량, 자주포, 정밀 소총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이들 중 일부는 보관 중이 아니었으며 탈출 경로와 기차역에서 발견되었다. 포위되자 독일군의 행렬은 짐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했다. 심지어 저항 없이 점령된 열차도 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독일 중부에 위치한 미텔베르크의 지하 공장이었다. 이곳에서는 여전히 V2 로켓이 생산되고 있었다. 미군이 진입했을 때 조립 단계가 서로 다른 500기 이상의 로켓이 발견되었다. 그 옆에는 설계도, 주형, 유도 시스템, 그리고 막 조립된 엔진도 있었다. 일부 기술자들은 체포되었고 다른 이들은 도주한 상태였다. 부품들은 곧바로 미국 내 시설로 옮겨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영국군이 위장된 경납고에서 연료가 반쯤 채워진 제트 전투기를 발견했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에서는 활주로에 연료와 무장을 갖춘 ME-262 모델들이 있었다. 일부는 현장에서 해체되었고 나머지는 완전한 형태로 영국으로 운반되었다. 그곳에서 비행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이후 영국 군용 항공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독일 남부에서는 미군이 미사용 상태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던 지하 창고를 점령했다. 이 무기들은 밀봉된 용기에 보관되어 있었고 출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문서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설로 향하는 경로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는 배포 계획이 여전히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 무기들은 감시에 철거되어 이후 매립되었다. 동시에 알자스에서 징역하던 프랑스군은 작동 가능한 펜터 전차를 발견했다. 일부는 현지 기술자들에 의해 수리되어 전후 프랑스군에서 운용되었다. 발견된 매뉴얼과 예비 부품 덕분에 수년 동안 가동이 가능했다. 붉은 군대 또한 이동식 실험실과 완성되지 않은 레이더 시스템, 고급 무정이, 시제품이 실린 객차를 발견했다. 이 장비들은 기차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연구센터로 옮겨졌다. 주요 목적은 이 장비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자국의 필요에 맞게 활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 기술의 일부는 수십 년 후 재활용되었다. 바이에른 알프스에서는 미군에 의해 저지된 수송대가 로켓 부품, 항공기 엔진, 기술 문서를 운반 중이었다. 관계자들은 이 화물을 파괴하려 했지만 일부만 손상되었고 나머지는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압수는 연합군이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지만 거의 완성된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급속한 후퇴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창고가 방치되었다. 스위스 국경 근처 마을들에서는 새로운 소총과 탄약 상자가 가득한 지하실이 발견되었다. 일부는 이동 중이던 부대가 회수했고 나머지는 새로운 당국에 통제해 놓였다. 몇 달 사이 파괴되지 않은 모든 것이 소유권을 잃고 이전되었다. 차량, 포탄, 야간 투시 시스템, 무정이, 엔진, 도구들이 트럭, 기차, 항공기에 실려 승전국의 시험장과 병기고로 향했다. 이러한 압수는 계획된 작전이었다. 종종 기술 인력이 전투 부대와 함께 배치되어 귀중한 장비를 식별하고 확보했다. 목록에는 장거리 로켓부터 기본 조중이와 기계 장치까지 포함되었다. 목적은 단지 무기를 회수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설계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는 데 있었다. 예상치 못한 독재, 서방이 독일의 힘을 재활용한 방식. 나치 무기가 공장, 운송 경로, 전투 지역에서 압수된 후 승전국들은 그것을 유물로 보관하지 않았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국이 개발한 기술은 훈련장, 공군기지, 실험실로 옮겨졌고 전차, 소총,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은 연합군 군대의 기술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개조되며 시험되었다.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B2 로켓이 뉴멕시코로 보내졌다. 그곳의 군사시설에서는 감시해 있던 독일 기술자들의 협조로 로켓이 재조립되었다. 70차례 이상의 실험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궤도 조정, 유도 시스템 개선, 중거리 미사일 신형 모델의 설계에 기여했 영국도 유사한 실험을 진행했다. 판버러 기지에서는 거의 완전한 상태로 압수된 ME-262 전투기가 시험 비행에 투입되었다. 공군 조종사들이 기동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는 글로스터 미티어와 같은 후속 항공기의 설계에 반영되었다. 프랑스는 전후 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부 펜터 전차를 활용했다. 자국 내에서 회수한 전차 중 일부는 재정비 및 재도색되어 기갑부대에서 운용되었다. 파리 근교에서 실시된 비교 시험에서는 특정 지형에서 이 전차가 뚜렷한 이점을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소련은 더욱 광범위한 전략을 택했다. 공장 전체가 해체되어 열차를 통해 내륙의 산업지역으로 옮겨졌다. 압수된 부품과 설계도를 기반으로 V2 로켓의 복제판인 R1이 제작되었으며 독일 기술자들이 현지 인력과 함께 초기 발사 실험에 참여했다. 동시에 타이거 2 전차와 자동화 포병 시스템의 변형 모델들이 연구되어 새로운 소련 무기체계의 그 개념이 통합되었다. 노르웨이에서는 영국 해군이 타입 21 독일 잠수함을 조사했다. 장시간 잠항, 기계적 은폐성, 향상된 자율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원리는 이후 수십 년간 미국과 소련의 선박 설계에 영향을 주었다. 프리츠 X와 같은 유도 폭탄도 압수되었다. 독일이 전쟁 말기에 사용한 이 무기는 미국 기술자들에 의해 분석되었고 원격 조종과 안정적 낙하 메커니즘은 초기 현대 정밀 유도탄 개발의 토대가 되었다. 실험용 탄약도 시험되었다. 포병 훈련장에서는 소국형 투사체, 성형 작약탄, 장갑 관통용 탄환이 분해되어 평가되었고 기술 보고서는 그 성능을 연합국 기준과 비교했다. 이 특성들 중 일부는 기존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통합되었다. 경무기도 평가 대상이었다. 미군 병사들은 MP400 기관 단총과 슈팅 개배호 소총으로 훈련하며 신뢰성, 발사 속도, 사용 편의성을 시험했다. 이 실험 결과는 이후 M16과 같은 무기 설계에 반영되었다. 이 과정은 군사적 사용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군수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도 부품 설계도 자재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항공, 전자, 금속 공업 분야의 제조업체들은 이를 분석하여 실용적인 산업 응용 방안을 모색했다. 일부 지식은 전투와 직접 관련 없는 산업 공정에 도입되었다. 손상된 장비조차도 활용되었다.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들은 수리 실습, 기술 교육, 내구성 시험용으로 사용되었다. 압수된 자산은 출처와 상관없이 학습 도구로 탈바꿈되었다. 암시장, 다른 나라 전쟁에 등장한 나치 무기.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후 수천 점의 독일 무기들이 승전국 군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놓이게 되었다. 일부는 목록에 등록되기 전 이미 탈취되었고 다른 일부는 전장 밖에서 그 가치를 이해한 병사, 공무원, 중개인에 의해 판매되었다. 이로 인해 제3제국의 저장소에서 전 세계의 전쟁터로 라이플, 대포, 차량, 무기 체계가 비공식적으로 이동되기 시작했다. 중동에서는 1940년대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 세력이 독일 무기를 도입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의 무장단체들은 마우저 소총, MP400 기관 단총, MG42 기관총을 사용했다. 일부는 북아프리카에 버려진 무기고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다른 일부는 지중해를 무관세로 넘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되었다. 194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 당시 다양한 진영에서 독일제 포탄, 박격포, 루거 권총 사용이 보고되었다. 이들 무기는 여전히 작동 가능했고 일부는 현지에서 개조되기도 했다. 영국 보고서는 이 무기들이 자국 무기고 출신이 아니라 항복 이후 회수된 독일 모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로 피신한 독일 장교들은 현지 군사 조직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경로를 통해 무기, 설계도, 기술 지식이 공유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일부 훈련 부대는 50년대에 독일제 기관총과 소총을 도입했으며 독일어로 된 교범과 기술 카탈로그도 교육 자료에서 발견되었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열강이 독립전쟁 당시 독일 무기를 지역 부대에 이전했다. 알제리에서는 마우저 소총이 사용되었고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MG 기관총이 운용되었다. 비록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이 무기들은 내구성과 화력이 뛰어나 비정규전에 적합했다. 일부는 70년대까지도 실전에서 사용되었다. 유럽 암시장은 또 다른 유통 경로였다. 수천 점의 무기가 통제되지 않은 열차, 민간 차량,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 독일에서 빠져나갔다. 이들 중 일부는 발칸반도의 무장단체 손에 들어갔고 다른 일부는 마르세유, 나폴리, 빈과 같은 도시에서 전직 병사와 상인들이 금전 귀중품, 정치적 대가를 받고 거래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부 무기가 인도차이나로 흘러들었다. 베트남의 프랑스군은 독일제 소총, 수류탄, 통신 장비를 재활용했다. 이들 중 다수는 초과 재고로 이전되었거나 연합군 사이에서 재배분된 것이었다. 최신형은 아니었지만 밀림이나 산악처럼 기반 시설이 열악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국가 개입 없이도 나치 무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동유럽의 중운사 조직은 독일제 권총, 유탄 발사기, 잔여 폭약을 사용했다. 일부는 신생 공산 정권과의 충돌에 사용되었으며 출처를 보안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어떤 무기는 판매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념적 유대에 따라 이전되었다. 도망 중이던 독일 장교들은 피난처, 문서, 도움을 대가로 무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중앙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는 점령군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무기 유통을 가능케 했다. 시간이 지나며 이 무기들을 추적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일부는 개조되거나 각국의 무기고와 혼합되었고 다른 일부는 창고에 방치되거나 이후 전투에서 파괴되었다. 공식 기록 외부에서 유통된 이 무기들은 여러 지역 분쟁의 흔적을 남겼다. 미사일, 제트기, 속도의 기계들, 아무도 몰랐던 가능성. 전쟁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나치 정권은 당시 기술 기준을 넘어서는 개발을 추진했다. 더 빠른 항공기, 더 먼 사거리를 가진 로켓, 그리고 기존의 군사 능력을 초월하는 시제품들이 등장했다. 일부는 제한적으로 실전 배치되었고 다른 일부는 실험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승전국에 의해 평가된 후 이들의 설계는 새로운 기술 시대의 출발점을 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B-2 로켓이었다. 보복 무기로 설계된 이 로켓은 런던, 리에주, 앤트워프와 같은 도시에 발사되었다. 정확도는 낮았지만 속도와 자율성 덕분에 최초의 실용적인 탄도미사일로 평가되었다. 항복 이후 미국과 소련은 이 프로그램에서 부품, 설계도, 인력을 확보했다. 화이트 샌즈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 사이에 60호 이상의 B-2 로켓이 발사되었으며 각 실험은 유도 시스템 조정과 중거리 미사일의 궤도 계산에 사용되었다. 미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이론 모델에 통합하여 우주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소련은 V2의 복제판인 RE를 제작하여 1948년 카푸스틴 야르에서 발사했다. 이는 독일 모델의 직접적인 복사본이었지만 그 개발은 이후 미사일 기술 진전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이 기술은 곧 핵 억제 프로그램에 통합되었다. 또 다른 혁신은 Me-262 전투기로 최초의 실전 배치 제트기였다. 전쟁 마지막 달에 등장한 이 기종은 연합군 폭격기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시속 800km를 넘는 속도는 기존 전투기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수량이 제한적이고 부품 부족으로 실전 효과는 제한되었다. 종전 시 바이에른의 기지에서 영국군과 미군에 의해 다수의 기체가 포획되었다. 이 기체들은 라이트필드와 판버러 같은 시험센터로 옮겨졌으며 연합군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을 통해 기동성과 성능을 기록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F-86 세이버와 영국의 글로스터 미티어 같은 신형 항공기 설계에 활용되었으며 터빈 시스템, 무게 배분, 고고도 반응 등에서 Me-262의 요소가 반영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는 호르텐 HO-229로 목재로 제작된 스텔스 개념의 날개형 항공기였다. 실전에는 투입되지 않았지만 하나의 시제품이 미국으로 완전한 상태로 도착해 노스럽 기술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 설계는 이후 스텔스 항공기 연구에 영향을 주었고 수십 년 뒤 B2 프로그램의 실험 모델에도 일부 특성이 반영되었다. 지상에서는 실험용 차량인 판처캄프바겐 팔마우스가 포획되었다. 무게가 거의 200톤에 달하는 이 전차는 2대가 생산되었으며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한 대는 소련으로 이송되어 기동력, 내구성, 연료 소모량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정보는 중장갑 차량의 구조 한계 실험에 반영되었다. 또한 비전통적인 설계의 탄약도 분석되었다. 라인보테는 벨기에에서 실험된 장거리 포병 로켓으로 계단식 추진 시스템이 주목받았다. 마찬가지로 유선 유도 공대공 미사일인 루르슈탈 X사 역시 소련과 미국 기술자들에 의해 분석되었고 그 제어 메커니즘은 이후 적외선 유도 미사일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 수직 요격기 바햄비아 349는 단일 조종 사용 로켓기로 몇 차례 시험 비행 후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지만 그 이륙 및 가속 데이터는 유인 로켓 연구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일부 실험은 단독 발사체 연구로 이어졌다. 덜 알려진 모델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DFS 346은 고고도 초음속 활공기로 설계되었으며 실험 없이 포획되었지만 설계도는 소련의 고급 공기역학 연구에 사용되었다. 또한 분리식 날개를 갖춘 실험기 슈코다 카우바는 기동성과 속도를 결합하려는 시도였으며 실제 개발은 미완에 그쳤으나 프라하와 연합군 기술자들에 의해 검토되었다. 해군 분야에서는 유도 어로의 설계와 소형 추진 시스템도 연구되었고 이는 이후 전술 잠수함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모든 조각들은 비록 단편적이었지만 독일 군수산업이 지향하던 방향성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 시스템들이 연구 대상으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많은 장비가 해체되고 분석되어 수주간 평가된 뒤에야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대가 무기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일부 기술은 현실 조건에서의 결함, 기술적 한계, 자재 부족 등으로 즉각 적용되지 못했지만 미래 개발에 적합한 모델로 간주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미 완성된 무기를 찾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시나리오에서 유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다. 예비된 화학 사용되지 않은 치명적 무기고 독일군이 후퇴하고 적군이 도시로 진격하던 시기 나치가 보유한 일부 무기는 끝내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는 군사적 목적으로 대량 생산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은 화학 물질들이었다. 일부는 이전 전쟁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었고 다른 일부는 더 빠르고 치명적인 효과를 가진 새로운 범주에 속했다. 이들의 존재는 전쟁이 끝난 후에야 확인되었다. 실레지아와 튀링겐의 지하 저장소에서 연합군은 타분, 사린, 소만 등의 라벨이 붙은 드럼통을 발견했다. 이들 신경작용제는 1930년대 독일 실험실에서 개발된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스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한 자극이나 실명에 그치지 않았다. 신경 전달을 차단하여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극미량의 접촉만으로도 치명적이었다. 이 무기들은 극비리에 생산되었다. 공장은 도시 외곽에 위치했고 군사 감시해서 전문 인력이 운용했다.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는 브레슬라우 인근 디에른푸르트에 있었다. 이곳에서는 매달 수톤 규모의 신경가스가 금속 실린더에 담겨 생산되었고 기차를 통해 운반되었다. 전쟁 말기에 영국군은 배포 준비가 완료된 이 화학물질 5,000톤 이상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이 무기들은 전선에 배치되지 않았다. 독일 지휘부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연합국의 즉각적인 보복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연합국 또한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응 경고를 공공연히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물류였다. 이 무기들은 통제된 조건과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했으며 전쟁 말기의 혼란 속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일부 문서는 베를린이 함락될 경우 이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고 시사하지만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무기는 사용 대신 벙커, 터널, 객체에 숨겨졌으며 그 존재는 점령군이 시설을 조사한 이후에야 드러났다. 많은 경우 연합군 기술자들은 현장에 남겨진 기술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들이 어떤 물질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소련도 동독 및 폴란드 지역에서 유사한 무기고를 발견했고 일부는 군사연구소로 이송되어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화학 방어 절차가 개선되었고 신속작용 해독제가 개발되었다. 서방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부 신경가스를 안전한 시설에 보관하고 다양한 조건에서의 반응을 분석했다. 일부 용기는 너무 위험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폐기 방식을 택했다. 사용 중단된 선박에 화학무기를 실어 북해와 발트해의 심해로 운반한 후 통제된 방식으로 침몰시킨 것이다. 이 작전들은 각국 정부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당시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이들 화학제는 그 시기까지 개발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었다. 전투에 사용되었다면 적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식은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적 대비에 더 많이 활용되었다. 신경가스 외에도 물을 오염시키거나 연료를 손상시키거나 작물을 해치는 데 사용될 화학 물질도 발견되었다. 이들은 즉각적 치명성은 없었지만 대규모 물류 및 보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아직 실험 단계였으나 화학의 활용을 단순 전투를 넘어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해당 실험실들은 해체되었고 일부 인력은 신문 후 미국, 영국, 소련의 비공개 연구 프로그램에 협력했다. 회수된 문서들은 위험 물질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고 비확산 협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유령 저장소, 유럽 지하에 묻힌 나치의 무기. 독일군이 후퇴하고 도시들이 연합군의 통제하에 들어가던 시기, 무기를 은닉하기 위한 계획이 실행되었다. 이는 즉흥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무기와 군사 장비를 실험 중이거나 예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터널, 광산, 지하 저장소, 전선에서 떨어진 숲지대 등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몇 달 내에 발견되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튀링겐의 요나슈탈에서는 미완성된 터널망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로켓 엔진이 실린 객차, 정의 부품이 든 상자, 민감한 물자를 저장하기 위한 강화 구조물이 남아 있었다. 군인은 없었고 소련군 도착 전 떠난 민간 인력의 흔적만 있었다. 회수된 설계도는 이 시설이 장기간 지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시사했다. 바이에른과 오스트리아의 산악지대에서도 연합군 순찰대는 위장된 입구들을 발견했다. 이들 중 다수는 광산을 개조한 무기 저장소였고 포장된 소총, 전차 부품, 정돈된 탄약 등이 분리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다. 일부 갤러리는 고의로 침수되었고 다른 일부는 콘크리트로 밀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조물들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물자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국경 근처에서는 소련군이 폐쇄된 철도 터널 안에 멈춰선 열차들을 발견했다. 객차들에는 탄약, 항공기 부품, 전술용 무정이, 경무기 등이 실려 있었고 많은 상자는 봉인도 유지된 상태였다. 제조 마크는 이들이 나치 정권 말기에 생산되어 배포 예정이었던 것임을 보여주었다. 공식 건물의 지하, 수도원, 농가에서도 은닉된 무기고가 발견되었다. 일부 주민들은 이상한 냄새, 구조물 혹은 당시의 이야기를 토대로 제보했다. 베를린의 공공사무실 지하에서는 번호가 매겨진 상자가 있는 통로가 열렸고 내부에는 권총, 군복, 기술 문서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다. 마치 나중에 회수를 예상한 것처럼 보였다. 일부 장비는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수장되었다. 북해와 발트해에서는 탄약, 기로에 위험 물질이 실린 선박이 깊은 바다로 이송되어 침몰되었다. 이 작업은 독일의 철수 병력과 점령군 모두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일부 선박은 그대로 침몰되었고 일부는 인양을 막기 위해 하강 후 폭파되었다. 수십 년 후 실시된 해양 조사는 이들 장소 중 일부를 찾아냈다. 자기 이상 현상이나 어부들의 제보 덕분에 침몰된 구조물이 탐지되었고 조사 결과 다양한 상태로 보존된 군수품 잔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안전상의 이유로 인양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험이 회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었다.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다. 작센과 브란덴부르크의 숲에서 점령군은 천으로 덮인 얕게 묻힌 무기들을 발굴했다. 대부분은 소총, 기관총, 수류탄이었고 식별 표시나 문서가 없었다. 이는 공식 지시가 아닌 무질서한 후퇴 속에 이루어진 은닉으로 보인다.
일부는 비정규 무장 세력에 의해 사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수십 년간 발견되지 않았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에서는 폐쇄된 공장이나 폐선로에서 포병 부품과 레이더 시스템이 실린 객차가 발견되었다. 일부는 파괴되었으나 나머지는 기술 실험 또는 분해 분석에 활용되었다. 모든 장소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수십 년 후 공개된 문서들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터널, 열차, 저장소들을 언급하고 있다. 일부는 파괴되었거나 지형 변화,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연구의 위치를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숨겨진 기술, 시간 속에 잊힌 첨단 프로젝트들. 제국 말기 몇 년 동안 독일 기술자 집단은 여타 열강들이 알지 못했던 수준의 첨단 전투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설계 단계에 머물렀고 다른 일부는 부분적으로 제작되었으나 실전에는 투입되지 못했다. 연합군이 독일 영토에 진입했을 때 이들은 기존 무기들과는 전혀 다른 문서, 설계도, 부품들을 발견했다. 전투에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디어들은 해외로 옮겨져 수년간 연구 대상이 되었다. 점령군이 가장 자주 언급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디글로케였다. 완성된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레지아와 주데텐 지역에서 수집된 문서와 증언은 수은이 담긴 원통형 물체를 묘사하며 그 주변은 전자기적 특성을 가진 물질로 둘러싸여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 중 전기 간섭이나 특이한 물리 반응이 발생했다고 하며 구체적인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 문서는 미국 분석기관으로 보내졌고 관련 인물들은 수개월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또 다른 주요 발견은 호르텐호 229 전투기였다.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삼각형 형태의 이 기체는 레이더 탐지를 줄이는 특성을 가졌으며 비록 이것이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러 시험 모델이 제작되었다. 이 중 하나가 미국으로 옮겨져 항공 관련 기업에 의해 분석되었고 이후 저탐지 항공기 설계에 영감을 주었다. 수년 뒤 이 기체의 형상이 스텔스기 개발의 밑그림으로 다시 등장했다. 추진 기술 측면에서 독일 기술자들은 혼합 연료와 출력 조절이 가능한 엔진을 실험 중이었다. 일부 설계는 신속 대응용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와서폴로 V2 로켓을 기반으로 원격 조종과 근접 폭발 기능을 탑재했다. 이 모델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지만 그 설계는 영국과 소련 전문가에 의해 분석되어 차세대 미사일 개발에 활용되었다. 폭발물 없는 전자 발사식 무기에 대한 설계도도 발견되었다. 작동되는 시제품은 없었지만 전자기장을 통해 발사하는 레일건이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 도면은 고위급 물리학자들과 공유되었고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지만 수십 년 후 일부 국가는 첨단 소재를 이용해 관련 연구를 재개했다. 또한 장거리 광학 장비, 마이크로파 방사기, 통신 교란 장비 등에 대한 기술 문서도 존재했다. 초기 단계의 개발이었지만 적 전자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뚜렷했으며 이는 훗날 신호 방해기, 전자전 장비, 수동형 레이더 등의 기술로 이어졌다. 하르츠 산맥에서는 수직 추진 엔진과 밀폐 캡슐을 결합한 프로젝트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문서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고고도 발사체 개발 시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용된 소재는 경량이면서도 고열을 견뎌야 했으며 미사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프라하에서는 열집중 에너지를 이용한 실험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는 강력한 렌즈와 발전기를 사용해 특정 지점에 열을 집중시키는 장치로 확실한 증거나 사진은 없었지만 관련 기술이 보존되어 연합군 연구소로 전달되었다. 직접 전투에 사용되지 않는 기술도 있었다. 예컨대 천을 줄이거나 빛을 흡수하는 특수 처리된 천이나 도료에 대한 문서가 있었으며 실제 샘플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설명과 정확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적외선 시스템 연구 전담 부서로 이관되었다. 개인 이동성에 집중한 시도도 있었다. 일부 경납고에서는 병사가 고고돼서 낙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추진기, 장착 슈트를 발견했다. 초기 단계였지만 독립비행 가능성은 여러 강대국의 군사 부서에서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폐기되지 않았다.
대부분 미완이었지만 모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부기관, 기술대학, 방위산업체 등에 분산되었다. 기술 성숙도, 실용성,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일부는 장기간 저장되었고 일부는 미래 연구의 기반이 되었다. 탈취된 산업, 나치 두뇌를 둘러싼 세계적 경쟁. 독일이 항복한 후 압수된 군사 장비의 일부는 방위기관으로 분류되어 분배되었지만 기술적 지식의 상당 부분은 군대 밖으로 흘러들어갔다. 민간 기업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 아이디어들을 산업 공정에 통합했다. 독일 무기, 부품 작동 원리는 군복을 입지 않은 회사들의 손에 들어갔으며 이들은 설계도, 실험실, 자재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항공 및 금속공업 관련 기업들이 엔진 유압 시스템, 동체 구조물 등의 부품을 받아 분석한 사실이 British Intelligence Objectives Subcommittee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들의 목적은 단순 복제가 아니라 자국 생산 라인의 유용한 부분을 응용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들은 산업기계, 민간용 터빈, 수송 차량 등에 맞게 개조되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General Electric, Bell Aircraft, North American Aviation, Westinghouse 등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은 독일 공장에서 확보한 문서와 부품에 접근했다. 이들의 작업장에서 엔진 제어 장치 추진 시스템, 측정 장비가 해체되고 분석되었으며 수집된 정보는 체계화되어 새로운 시제품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는 미국의 지적재산으로 등록되었다.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된 분야 중 하나는 소재 기술이었다. 경금속의 활용, 내열층, 부식 방지 기술은 산업계에서 큰 효과를 보았으며 독일 공장에서 발견된 매뉴얼은 열처리 공정과 화학 혼합 방식 등 당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내구성과 효율을 설계 변경 없이 향상시킬 수 있었다. 제약 분야에서도 이 지식은 활용되었다. 정부와 협력하던 일부 연구소는 독일 과학자들의 의학 연구 자료에 접근했으며 그중 일부는 윤리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내성, 화학 반응, 스트레스 하 대사 반응 등의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했다. 조종사나 잠수함 승무원을 위해 개발된 공식 중 일부는 민간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출처는 기록되지 않았다. 자동차 산업도 이득을 보았다. 서스펜션, 변속기, 셰시 구조 설계가 더 높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제공하여 채택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은 독일 시제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헨쉘, 다임러 벤츠 등의 이름으로 등록된 특허는 전후 외국 기업으로 이전되어 상용 제품에 사용되었다. 점령기 동안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특허는 그 출처가 인정되지 않은 채 흡수되었고 승전국 정부는 이를 정당화했다. 패전국의 자산이므로 보상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 결과 수백 건의 기술 개발이 법적 절차 없이 민간 기업의 기술 카탈로그로 편입되었다. 소련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수많은 공장이 해체되어 소련 내로 이송되었고 현지 노동자들은 독일 설계도를 바탕으로 부품 생산을 이어갔다. 동시에 국립연구소는 문서와 시제품을 받아 자국 표준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철도, 항공, 전력, 정밀, 광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중립국에서는 이러한 기술 통합이 더욱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전쟁 중 독일과 상업적 관계를 유지했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등의 일부 기업들은 전후에도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들은 흔히 소폭의 재설계나 새로운 특허 등록을 통해 출처를 감추었다. 서독에서는 군수 산업의 일부가 민간 생산으로 전환되었다. 몇몇 기업은 사명을 바꾸거나 법적 구조를 조정하고 사업을 다각화했다. 그러나 내부 문서에는 여전히 전쟁 중 개발된 공식 도면 기법이 존재했고 이는 이후 신정부에 공식 계약해서 다시 활용되기도 했다. 기술 이전은 물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공적 기록이 없는 기술자, 설계자, 금속 전문가, 과학자들은 실질적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간주되어 기업에 채용되었고 이들은 공식 매뉴얼에 없는 개선, 제조 방법, 시험 기법을 제공했다. 그들의 공헌은 종종 그 출처와 무관하게 기록되었다. 터널 잔해 비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나치의 유물들.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나치 무기들이 현재로 되돌아오는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우연히 드러났고 다른 일부는 오래된 문서, 지속적인 소문 혹은 최신 기술로 감지된 신호를 바탕으로 한 조사 끝에 드러났다. 여러 국가에 걸친 이 발견들은 상당한 양의 은닉 무기와 장비가 여전히 땅속, 물속 혹은 밀봉된 채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폴란드 남부 필즈노 근처 숲지대에서는 2차 도로 확장 작업 중 무너진 입구가 발견되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녹슨 선반이 놓인 방에서 소총, 헬멧, 탄약 상자가 확인되었다. 출입구는 내부에서 폐쇄된 상태였으며 준비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물품들은 1945년 독일제라는 제조 흔적과 날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독일의 카셀 외곽에서는 폐쇄된 산업시설 공사 중 로켓 부품과 양호한 상태의 도면이 들어있는 구획이 발견되었다. 이들 중에는 유도 시스템과 단거리 미사일 도식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문가들은 이들을 와서폴 유사 프로젝트로 판단했다. 이 시설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중앙 통제를 벗어난 비밀 프로젝트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가족의 일기를 단서로 전쟁 후 흙으로 덮인 철도 선로에서 밀봉된 객차들이 발견되었다. 내부에는 포병 부품, 전차 예비 부품, 사용되지 않은 군복이 들어있었고 현지 지휘부의 명령으로 후에 회수를 목적으로 숨겨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트비아 앞바다에서는 어부들이 그물 손상을 호소하며 금속 구조물을 신고했고 잠수부와 기술자들이 침몰한 선박의 잔해를 확인했다. 일부 상자는 봉인된 포탄, 일부는 거의 읽을 수 없는 라벨이 붙은 용기를 담고 있었다. 저온과 깊은 수심 덕분에 부식이 느리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미완성 철수작전의 일부로 보인다. 발트해에서는 무인 잠수 차량이 금속 물체가 고밀도로 분포된 해저 구역을 탐지했고 화학무기 저장용 실린더와 유사한 구조물도 확인되었다. 내용물은 수거되지 않았지만 주변 해수에서 채취한 시료는 전쟁용 화합물과 일치하는 잔류 물질을 보여주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 인근에서는 폐쇄된 동굴 안에서 글라이더 잔해에 분해 중이던 엔진, 정밀 공구들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알려진 군 문서에 등장하지 않으며 외딴 위치와 어려운 접근성이 초기 수색에서 누락된 이유로 보인다. 일부는 현지 박물관으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기술 분석을 위해 보관되었다. 체코에서는 고고학자들이 옛 훈련장 부근에서 지하 구조물을 발굴했다. 내부에는 무전장비, 발정이, 미사용 탄약이 있었으며 이는 전쟁 막바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는 식물과 바위로 덮여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군이 나중에 공개한 문서들에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확인된 시설들이 언급되어 있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촌의 터널들, 행방이 기록되지 않은 열차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정보는 민간 탐사대나 방송사 주도의 탐험으로 이어졌으며 지질 탐지기, 위성 이미지, 역사 지도 비교 등을 통해 과거 접근 불가하던 구조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몇몇 장소는 지하 탐지 레이더로 식별되어 허가 후 개방되었으며 일부는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다. 개인 수집품과 국제 경매 시장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해체된 포, 항공기 부품, 전자장비 등이 진품 증명서와 함께 거래되었고 일부는 박물관으로, 일부는 개인 소장가의 손에 넘어갔다. 특정 국가에서는 이러한 유통이 합법으로 간주되나 출처와 정식 재고를 벗어난 경로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발견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도 독일제 무기가 잊힌 무기고 사유지, 미등록 저장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비록 구식이지만 이들의 존재는 나치 무기의 유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발견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하나가 전쟁 말기 개발되고 은닉된 장비들의 미완의 지도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사용되지도 팔리지도 파괴되지도 않았다. 단지 보관되어 있었을 뿐이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제3제국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흩어졌고 일부는 땅속에 묻혔으며 일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가장 정교한 무기들은 비밀 프로그램에 편입되었고 더 흔한 무기들은 판매되거나 사용되거나 단순히 사라졌다. 어떤 실험실은 목적을 바꾸지 않은 채 나라만 옮겼다.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물자가 발견되고 있다. 때로는 바다 밑에서, 때로는 잊혀진 벽 뒤에서. 그 잔해 중 많은 것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활용되었다. 또 다른 일부는 분석되고 복제되고 보관되었다. 어떤 장비는 다른 국기의 아래에서 다시 작동했고 어떤 것은 단지 조심해서 혹은 망각 속에 보관된 채 남아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무기의 유통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북해와 발트해 지역에서는 기로에 포탄 화학 무기를 실은 선박 40척 이상이 침몰되었다. 일부 해안에서는 아직도 이 잔해가 열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실레지아의 지하 저장소에서는 탑은 사린 같은 신경작용제 5,000톤 이상이 운송을 위해 준비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화이트 샌즈에서는 미국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V2 미사일을 60회 이상 발사했다. 동시에 소련은 이를 복제한 R1 모델을 카푸스틴 야르에서 시험했다. 두 경우 모두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차세대 미사일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였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로켓, 전차, 문서들이 막힌 터널, 밀봉된 동굴, 폐선로 등에서 발견되었다. 전리품 혹은 방치로 시작된 물자들은 결국 현대 무기의 일부가 되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한 처음과 같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리는 정말 나치가 남긴 모든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